이게 다 뭐야? 어머니 미쳤어요? 애 앞머리를 이 꼴로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수진아, 애가 눈을 하도 비벼서 조금만.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이 할머니가 우리 애를 아주 버려놨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평생 일궈온 시골집 전세금까지 빼서 아들네 뒷바라지 하고 있는 70세 영순 씨. 할머니가 애를 버려놨다며 학대범으로 몰린 영순 씨의 피눈물 나는 복수극. 과연 그녀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에게서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충청도 산자락 밑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던 영순에게 아들 종혁이 내려온 것은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연락도 뜸하던 아들이 며느리 수진과 함께 불쑥 찾아왔을 때 영순은 반가움보다 덜컥 것부터 났습니다. 정갈하게 차려낸 시골 밥상 앞에서 수진은 숟가락을 드는 대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요. 도우미를 썼는데 애 몸에 멍자국이 있더라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종혁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육아휴직도 못 쓴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는 사실 고된 농사일로 이미 무릎 연골이 닳아 있었고 손목은 비만 오면 쑤셔왔습니다. 하지만 제 새끼가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영수는 결국 평생을 지켜온 시골집의 전세금을 뺐습니다. 그 돈이 아들의 주식빚으로 흘러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영수는 오직 손주를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울 아들 집으로 짐 보따리를 옮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영순이 생각했던 단란한 가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거실에서 영수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밤새 욱신거리던 무릎에 두툼한 보호대를 채우며 영수는 아들 내외가 깰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먹고 남은 젖병과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영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은 뜨거운 물에 식초를 풀어 젖병을 하나하나 삶으며 주방의 온기를 채웠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며느리를 위해 소금기를 쫙 뺀 나물 무침과 저염식국을 끓이는 것도 영순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 녀석 입에 들어가는 건데 힘들어도 해야지. 영수는 퉁퉁 부은 손가락을 굽혔다 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퇴근한 수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방으로 걸어온 수진은 영순이 끓여놓은 이유식 냄비부터 열어젖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채소 입자 아주 미세하게 다져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수진이 수저로 이유식을 휘휘 젓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영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아이 치아도 올라오고 해서 조금 씹는 연습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다. 영순이 젖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냄비를 통째로 들어 올리더니 싱크대에 이유식을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애 소화 안 돼서 밤새 울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제가 새로 만들게요. 수진이 빈 냄비를 쾅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온종일 불 앞에 서서 다지고 끓였던 노력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무안함을 감추려 영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은 블록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분류하여 수납함에 정갈하게 넣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오던 수진이 영순 곁으로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수진은 영순이 정리해둔 수납함을 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며 수납함을 바닥에 다시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라벨지 글자가 정면을 향하게 두라고 안 했나요? 이렇게 제멋대로면 제가 나중에 찾기 힘들잖아요. 수진이 라벨지를 톡톡 치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 미안하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앞뒤를 제대로 못 봤구나. 영순이 민망한 듯 웃으며 다시 블록을 집으려 했지만 수진은 영순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수진은 마치 시위라도 하듯 영순의 면전에서 장난감을 처음부터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퇴근한 종혁이 현관으로 들어오며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살폈습니다. 종혁은 영순의 서글픈 눈빛을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니, 집 안 분위기가 왜 이래?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으니까 제발 신경 좀 안 쓰게 해줘. 종혁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순은 아들에게 서운함을 털어놓고 싶어 다가갔지만 종혁은 영순의 시선을 피하며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틈 사이로 게임 소리가 들려왔고 영순은 거실 구석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출근 준비로 바쁜 수진의 등 뒤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달래려 애쓰던 영수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알사탕 한 알을 꺼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뚝 하자. 달콤하고 맛있지? 영순이 아이의 입에 사탕을 넣어주려는 찰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영순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 정서 발달 다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수진이 영순의 손에서 사탕을 빼앗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영순은 꽉 잡혔던 손목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탕 하나 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니. 나도 너희 그렇게 다 키웠다. 영순의 말에 수진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서 종혁 씨 성격이 저 모양인 거 생각 안 하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독한 말에 영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영순이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애한테 자꾸 구식으로 사탕이나 먹이고 말이야. 정말 무식해서 못 살겠어. 수진이 수화기 너머로 영순의 험담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영순을 무시하는 친정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순은 주방 구석에 서서 마른 행주로 식탁을 닦고 또 닦으며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아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온 이곳이 영순에게는 점점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한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아침부터 밀린 빨래를 3번이나 돌리고 보채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거실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굽은 등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영수는 아이가 깰까봐 선풍기조차 약하게 틀어두었습니다. 너무 눅눅한 공기에 아이가 피부라도 상할까 걱정된 영수는 거실 베란다 문을 아주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수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포동포동한 팔뚝에 난 작고 붉은 모기 자국을 발견한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세먼지랑 벌레 들어오니까 창문 절대 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이 아이의 팔을 영순의 눈앞에 들이밀며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수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 시달려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를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가 와서 집안이 너무 꿉꿉하길래 바람 좀 통하게 한다고 잠깐 열어둔 것이 그만 그렇게 됐구나. 영순이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수지는 방충망이 덜 다쳤다며 한참 동안이나 영순의 부주의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소란에 안방에서 나오던 종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영순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애 키우는 방식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면서 왜 자꾸 고집을 피워? 그냥 하라는 대로만 좀 해줘, 제발. 종혁이 아내의 편을 들며 영순을 타박하자 영순은 가슴 한구석이 짓눌리는 것 같은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오직 이들의 편안함을 위해서였나 싶은 생각에 영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영수는 거실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쪽쪽이를 줍기 위해 힘겹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삐걱거리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손을 뻗는 순간 다시 한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다녀왔던 수진이 들어오자마자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꾸 눈을 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안쓰러워 영순이 주방 가위로 아주 조금 다듬어준 아이의 앞머리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어머니가 지금 제멋대로 애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진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와 영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순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기세에 놀라 손에 쥔 쪽쪽이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진의 눈동자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영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잘린 앞머리를 확인한 수진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이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영순의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손대지 말라고 했죠.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영순의 보따리를 현관 밖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영순이 깜짝 놀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애가 자꾸 눈을 찔러서 비비길래 조금만 다듬어 준 거야. 내가 잘못했다.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며 밖으로 나간 보따리를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현관문을 쾅 닫으며 영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무식한 손길이 애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 뭘 안다고 함부로 가위질을 해요? 수진이 영순의 가슴팍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영순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식하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종혁이 어수선한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종혁을 보자마자 아이를 안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혁 씨,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어. 어머니가 내 말은 다 무시하고 애 머리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 수진이 울음을 섞어가며 상황을 과장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종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영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제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잖아. 왜 자꾸 수진이 속을 썩여? 종혁이 영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순은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비수가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영순은 주방 구석으로 숨어들어 젖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했습니다. 수지는 출근하기 전 거실과 주방, 심지어 영순이 잠을 자는 작은 방 입구에까지
검은색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영순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으면 거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분유물 온도 제대로 맞춘 거 맞아요? 지금 애가 인상 쓰잖아요. 영순이 깜짝 놀라 젖병을 든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영순이 잠시 숨을 돌리려 텔레비전을 켜면 또다시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이 교육에 안 좋으니까 TV 당장 끄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영수는 사방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렌즈들을 피하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아들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영순을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에도 홈캠 영상을 돌려보며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영순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낮에 애가 왜 이렇게 울었어요? 혹시 제가 안 본다고 애 구박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순의 표정을 살피며 압박했습니다. 영순은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종혁의 무관심한 뒤태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종혁은 안방 베란다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노후를 위해 맡겼던 시골집 전세금은 이미 종혁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대박을 노리고 투자했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급한 마음에 빌려 쓴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사채업자의 거친 욕설이 들려오자 종혁은 다리를 덜덜 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종혁이 중얼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에 앉아 있는 영순을 훔쳐보았습니다. 종혁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집안일에 더 예민하게 굴며 영순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눅눅한 오후 영순은 며칠째 이어지는 손목 통증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이를 어르고 달래느라 무리한 탓에 파스 한 장 붙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가 거실 매트 위에서 혼자 장난감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영수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밑에 숨겨둔 파스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손목에 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에서 콰당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순이 혼비백산하여 달려갔을 때 아이는 매트 끝부분에 걸려 넘어져 이마를 바닥에 찧은 상태였습니다. 영순이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뽀얀 이마에는 이미 푸르스름한 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순은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수지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수진이 영순의 어깨를 힘껏 밀치며 아이를 가로채 안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애를 어떻게 봤길래 얼굴이 이 꼴이냐고요. 수진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를 지르며 영순을 현관 밖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수진의 고함은 아파트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할머니가 우리 애를 아주 버려놨어요. 애를 학대했다고요. 수진이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을 향해 영순을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영순은 수치심과 미안함에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잠시 파스 붙이러 간 사이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영순이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사죄했지만 수진은 차갑게 발을 뺐습니다.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영순의 옷까지 몇 벌을 뭉쳐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내 애 앞에서 꺼지라고요. 수진이 현관문을 쾅 닫아버리자 차가운 복도에는 영순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찬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휘감았습니다. 영수는 얇은 옷가지를 감싼 보따리를 품에 안고 단지 내 낡은 벤치에 덩그러니 앉았습니다. 갈 곳도 돈도 없는 영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자식 하나 믿고 올라온 서울에서 자신이 설 곳은 이 딱딱한 벤치뿐이라는 사실이 영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 뚜벅뚜벅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영순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순이 젖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노신사가 영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씨? 아니, 영순 씨 맞으시죠? 이 밤중에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십니까? 노신사가 영순의 이름을 부르며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영순의 고향에서 법무사로 일하며 인연을 맺었던 조 씨였습니다. 조 씨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영순에게 건네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수건이 영순의 차가운 뺨등에 닿자 영순은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영순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영순은 아침 8시가 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종혁이 엄마 미안해. 내가 수진이 잘 말했으니 어서 들어와라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동 소리와 함께 도착한 문자는 영순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당분간 시골 고향 친척 집에 가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종혁의 냉정한 문장을 읽고 또 읽던 영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는 사실에 영순의 눈등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조 씨는 영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영순의 굽은 손등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조 씨는 영순의 위임을 받아 시골집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던 조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영순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아드님이 영순 씨 몰래 전세권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조 씨의 말에 영순은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자식이 제멋대로 날렸다는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영순이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틈틈이 적어두었던 육아일기와 수진의 폭언이 담긴 녹취들을 하나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영순 씨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조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영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순이 쫓겨난 뒤 수진은 승전보라도 올리듯 새로 고용한 입주 도우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회사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휴대폰으로 홈캠 영상을 확인하던 수진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우미가 보채는 아이의 입에 정체불명의 음료를 억지로 들이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회사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애한테 뭐 먹인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수진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자 도우미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수진을 밀쳤습니다. 사사건건 감시하고 갑질하더니 잘 됐네. 애가 하도 울어대서 좀 재운 것뿐이야. 신고할 테면 해. 도우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짐을 챙겨 나가버렸고 아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수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순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각 종혁은 사채업자들이 회사 정문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장기라도 내놓으라는 협박에 종혁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종혁은 영순의 마지막 재산인 시골 땅이라도 팔아치우기 위해 영순의 행방을 쫓아 조 씨의 사무실로 난입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엄마가 내 인생 망칠 거야? 그 땅 당장 내놓으라고. 종혁이 사무실 기물을 발로 차며 영순을 향해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순은 조 씨의 보호 아래 문 뒤에 숨어 아들의 광기를 지켜보며 온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돈줄로만 보는 자식의 눈빛을 보며 영순은 가슴속에 남았던 마지막 정조차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할머니 하고 가냘프게 영순을 찾았습니다. 수지는 간호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한 채 허둥지둥대며 식은 땀만 흘렸습니다. 영순이 챙겨주던 이유식 종류며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위치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순의 헌신이 없었다면 자신도 아이도 버틸 수 없었음을 깨닫는 패배감이 수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수진의 비틀린 자존심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병원으로 달려온 영순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수진은 간호사에게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애가 원래 건강했는데 시어머니가 이상한 걸 자꾸 먹이고 방치해서 몸이 이 모양이 됐어요. 정말 비정한 할머니예요. 수진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영순을 범죄자 취급하며 험담하는 소리가 복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순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영순의 눈빛이 전례 없이 차갑고 단단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순은 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작지만 형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씨 양반, 법대로 합시다. 이제 나한테 자식은 없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영순에게 치유의 계절이었습니다. 조 씨가 마련해준 작은 거처는 비록 아들의 아파트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영순만의 궁전이었습니다. 영순은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식한 손길이라 비난받던 영순의 요리 솜씨는 이곳에서 장인의 맛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반찬 연구 모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순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웃음소리가 이토록 맑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와는 별개로 법적 전쟁은 냉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순은 조 씨의 조력하에 종혁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아들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던 세월에 대해 정당한 가사 노동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수지는 노발대발하며 영순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뜯어내려 해요.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조 씨가 이미 법원에 제출한 수진의 폭언, 녹취록과 가스라이팅의 증거들은 수진이 고용한 변호사조차 이건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영순의 부재와 함께 아들 내외의 성벽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혁은 계속되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업무 실수를 연발하다 결국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꺾이고 아이마저 영순의 부재로 심한 분리불안과 정서 불안을 겪자 수지는 폭발 직전의 원망을 영순에게 돌렸습니다.
수지는 수소문 끝에 영순의 거처를 알아내어 막무가내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애가 밥도 안 먹고 어머니만 찾아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수지는 영순의 발치에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영순은 그 모습에서 예전 복도로 던져졌던 자신의 낡은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영순은 수진의 가련한 연기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내 노후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하지만 수진아, 나는 이제 할머니로 죽어가는 대신 박영순으로 살기로 했다. 내 이름 석자를 찾는 게 내 용서보다 훨씬 소중하구나. 단호한 선포 앞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영수는 이어 종혁이 탐내던 시골 땅에 대해서도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아들이 제멋대로 팔아치울 수 없도록 법적인 방어막을 촘촘히 짠 것입니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육아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기 위해 유명 육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혹했습니다. 전문가는 수진의 극심한 강박과 통제욕,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했던 행동들이 명백한 학대이자 아이에게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진은 상담실 의자에 앉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영수는 시장에서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산 예쁜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두 끝에 닿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수는 조 씨와 함께 문화센터서의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화선지 위에 먹물을 찍어 나의 길이라고 써내려가는 영순의 손끝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난 삶의 활력이 영순의 굽었던 등을 조금씩 펴게 했습니다. 결국 영순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한 종혁은 수진과 서로를 탓하며 극심한 부부 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난장판이 된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수지는 배달 음식 용기 사이에서 영순이 차려주던 따뜻한 시금치나물과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와 외로움에 수지는 아이를 안은 채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가닿기에 영수는 이미 너무 멀리 자신만의 빛나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충청도 흙먼지 속에서 평생을 보냈던 영순의 손마디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끝에서는 이제 서러운 땀이 아닌 당당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심 한복판 조 씨의 세심한 조력으로 문을 연 영순네 식탁은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평생을 자식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는 낙으로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는 마지막 자존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집 된장찌개는 꼭 우리 엄마가 끓여준 맛이에요. 단골들의 그 말 한마디에 영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무식한 손맛이라며 싱크대에 쏟아버렸던 그 이유식과 나물들은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저녁마다 정산을 하며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평생 종혁의 아버지에게 그 다음엔 아들에게 구걸하듯 받았었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박영순, 이름 석자로 일궈낸 생애 첫 자유의 무게였습니다. 영수는 가장 먼저 낡고해진 면내에 대신 자신을 위해 최고급 실크 원피스와 눈부신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 씨를 통해 예약한 대형 병원 VIP 병동에 누워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달아 없어진 제 몸 구석구석을 돌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영순아.
남이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첫 위로에 영수는 하얀 병실 침대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무렵 영순이 떠난 뒤 지옥 같은 현실에 직면한 수지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영순이 매일 밤 쑤시는 손목을 주무르며 적어내려간 손주 육아일기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열이 38도. 애미애비 깰까봐 조용히 물수건으로 밤새 닦아주었다. 아가야, 할머니 무릎은 아파도 괜찮으니 너만 아프지 마라. 삐뚤빼뚤한 글씨 뒤에 숨겨진 영순의 피눈물 나는 진심을 확인한 수지는 그제야 자신이 짓밟았던 것이 한 노인의 육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진 것은 어느 비오는 오후였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이 된 종혁이 가게 문을 발로 차며 난입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 종혁이야. 엄마 돈 많이 벌었다며? 아들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이래? 예전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의 손을 잡았을 영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가게 안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도로 쫓겨나던 밤 자신을 벌레 보듯 외면하던 아들의 그 눈빛이 거울처럼 종혁의 얼굴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보안업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해 주세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들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영수는 가슴 밑바닥에서 치올라오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굴레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가게 문을 닫으려다 입구에서 서성이는 초라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영순의 반찬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수진이 고른 봉투에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멸치볶음 한 팩을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애밥 굶기지 마라. 짧은 한마디에 수진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이 된 자의 고결한 적선이었습니다. 영수는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조 씨와 함께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영수는 향기로운 와인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조 씨 양반,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을 받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박영순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현재. 영수는 창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미소를 보며 생애 가장 달콤하고도 시린 승리의 축배를 올렸습니다. 인간의 가슴에 도단한 욕심은 끝내 광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순에게 거절당하고 경찰에 끌려갔던 종혁은 사채업자들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오자 눈등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영순이 제 살점을 깎아 공들여 일군 가게 앞에 나타나 이나물질이 든 통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영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허물을 제 탓이라 여기며 살아온 어머니라는 죄인은 그 순간에도 아들의 망가진 몰골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종혁의 비열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혁은 영순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조 씨를 노인을 홀려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꾼으로 둔갑시켜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영순이 평생 지켜온 명예는 한순간에 자식 버리고 남자에게 미친 노인네라는 오명으로 얼룩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돈에 팔려온 시위꾼들이 비정한 엄마 박영수는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 한 번 안 끼치고 산 영순의 자부심이 길바닥에 흙탕물처럼 짓밟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종혁과 결탁했습니다. 시골 땅이 원래 종혁의 소유였다는 허위 문서를 조작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영순의 마지막 남은 뿌리마저 통째로 뽑아버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정성으로 쌓아 올린 영순네 식탁의 명성은 악의적인 소문 앞에 맥없이 무너졌고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무례한 카메라 앞에 영순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혼란을 틈타 종혁이 보낸 불량배들이 가게를 습격했을 때 영순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백발이 성성한 조 씨였습니다. 이분한테 손대지 마. 조 씨는 영순을 지키려다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고 차가운 병실에 누웠습니다. 영순은 병실 침대에 누운 조 씨의 주름진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나 때문에 귀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구나. 자책감은 소금물처럼 영순의 상처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땅 넘기세요. 그럼 제가 손주 얼굴 보게 해드릴게요. 이 늙은이들끼리 연애하는 거 아이가 알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이의 이름을 담보로 비열한 거래를 제안하며 영순의 황혼을 추잡한 연애로 매도하는 며느리의 독설에 영순은 전신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를 이용한 가장 잔인한 도려냄이었습니다. 폭주하는 종혁은 기어코 가게에 난입했습니다. 정갈하게 닦아놓은 식탁을 부수고 어머니의 손때 묻은 집기들을 내던지던 종혁은 달려온 영순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같이 죽는 거야. 엄마가 죽어야 내가 살아.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인간적인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굶주린 짐승의 광기만이 번뜩였습니다. 그 섯을 퍼런 칼날 끝에서 영순은 보았습니다. 저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평생의 헌신이 길러낸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순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 씨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두었던 종혁의 도박 장부, 수진의 증거 조작 정황, 그리고 그동안 영순을 짐승처럼 부려먹으며 퍼부었던 폭언의 기록들이 영순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조 씨 양반,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내 자궁으로 낳은 자식, 내 손으로 그 명주를 끊어내야겠습니다.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자식이라는 탯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학대한 자식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최후의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애미니까 참아야지 하며 살았던 박영순의 등 뒤로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참아온 이 땅의 모든 시니어 어머니들이 가슴속에 품어온 서슬 퍼런 분노의 칼날이었습니다. 오냐, 내 손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이제 내 손으로 너희를 지워주마. 이혼과 민사소송이 얽힌 재판날,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평소 즐겨 입던 투박한 옷 대신 조 씨가 선물한 짙은 남색 정장을 갖춰 입고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굽어있던 영순의 등은 오늘따라 대나무처럼 꼿꼿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로 영순의 시골 땅이 남편 종혁의 재산이라 주장하며
위조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영순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종혁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금융 기록과 문서 원본이었습니다. 뒤이어 법정의 대형 화면에는 영순을 향해 무식한 늙은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정성껏 끓인 이유식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던 수진의 홈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아주 버려놨어. 화면 속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법정을 가득 채우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종혁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위조 문서는 즉각 무효가 되었고 영수는 그동안의 무급 노동과 정신적 학대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들이 종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계 기물 파손과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영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넘게 자식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살아온 영순이 처음으로 아들의 뒷모습을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몰락도 처참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학대 정황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직장에서는 파면 통보가 날아왔고 패소한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갚기 위해 살던 아파트마저 압류당했습니다. 조 씨는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영순의 땅을 노리던 사채업자들을 법적으로 완벽히 제압하며 영순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냈습니다. 며칠 뒤 갈 곳을 잃은 수진이 꾀죄죄한 모습의 아이를 데리고 영순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걷어주세요. 영수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수진의 품에 안긴 손주를 잠시 보듬었습니다. 아이의 온기를 느끼는 영순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으나 이내 수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법대로 해라. 나는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박영순으로 살련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영수는 단호하게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비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법원 정문을 당당히 걸어 나오던 날 영수는 쏟아지는 겨울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방송 매체는 황혼유가 잔혹사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영순을 정의의 승리자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영순네 식탁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응원하는 이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에서 날아온 종혁의 편지 한 통이 가게로 배달되었습니다. 잘못했으니 면회라도 와달라는 눈물 섞인 참회의 글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편지를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추장을 버무리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편지지를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영수는 굽은 손마디를 펴고 조 씨가 타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감옥에서 출소한 기분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밧줄을 제 손으로 잘라낸 뒤에야 만난 평화. 박영수는 이제 누구의 애미도 누구의 노예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찬란한 황혼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의 푸른 산자락, 종혁이 탐내던 그 시골 땅에는 이제 잡초 대신 보라색 라벤더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박영순 황혼 자유학교는 자식이라는 이름의 쇠창살에 갇혀 지내던 노인들이 비로소 나를 찾아가는 해방구입니다. 영수는 그곳에서 법률 지식을 가르치고 때로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함께 울어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영순이 펴낸 자서전 버려진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나였다는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시니어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으로 버려졌던 영순의 고백은 이제 이 땅의 부모들에게 더 이상 죄인처럼 살지 말라는 강력한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조 씨는 학교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영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틈날 때마다 배낭을 메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벽에 갇힌 종혁은 노역의 고단함 속에서 매일 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게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는 구시대적 부모의 삶을 완전히 끝냈다는 마침표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수진 또한 월세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영순이 차려주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기적 같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매일 밤 참외의 소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영수는 방학이 되면 손주를 학교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오냐오냐 하며 아이의 뒤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영수는 당당하게 책을 읽고 강연을 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아이를 대합니다. 아이 역시 그런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사랑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가꾸는 것임을 배워나갑니다. 영순의 손등은 더 이상 거칠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기저귀를 빨고 젖병을 삼던 흔적 위에는 영순이 직접 고른 화려한 매니큐어가 반짝입니다. 요가와 재활로 곧게 펴진 그녀의 허리는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함을 뿜어냅니다. 해질녘 보랏빛 라벤더가 바람에 일렁이는 언덕 위에서 영수는 조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지는 노을이 영순의 은발 위로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문득 1년 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뱉었던 말이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애 버려놨어. 영수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지는 노을을 향해 낮고 단호하게 의조렸습니다. 아니, 수진아. 나는 나를 구했단다. 박영순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의 등 뒤에서 그림자로 살던 세월을 지나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어 자신의 세상을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애미니까 내 새끼니까라는 말 뒤에 숨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온 수많은 어머니들에게 영순 씨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 그 이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버려놨다는 비수 같은 말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끝내 스스로를 구원해낸 영순 씨처럼 이제 우리도 나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자식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가려진 박영순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먹먹한 위로와 시원한 해답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